제 손을 보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북이 등껍질 같다고요. 한겨울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소금기 쩐 생선을 만지며 30년을 보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투박하고 갈라진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으로 내 아들 정훈이를 키워냈으니까요. 남편이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 때 제 나이 겨우 28이었습니다. 그때 제 등 뒤에 엎혀있던 핏덩이 같은 아들. 그 아이 하나 살리겠다고 저는 여자가 아닌 장사꾼으로, 아니 싸움달구로 살아야 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독한 년 소리 들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이 아까워 점심은 퉁퉁 부른 국수로 때우고 옷은 남이 버린 것을 주워 입으면서도 우리 아들 기죽는 건 죽기보다 싫어 메이커 운동화에 고기 반찬 끊이지 않게 먹였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아들 녀석은 보란 듯이 서울 명문대를 졸업했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참하고 예쁘장한 며느리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서울의 그 비싼 집값이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서울 전세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저희 대출 끼고 시작해도 월급 절반이 이자로 나가요. 풀 죽은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저는 평생을 모은 적금 통장과 보험, 그리고 제가 살던 집 담보대출까지 끌어모았습니다. 그렇게 만든 돈 6억. 제 노후 자금이자 제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그 돈을 아들의 신혼집 전세금으로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좁고 눅눅한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지만 번듯한 아파트에서 환하게 웃는 아들 부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거면 됐다. 내 인생 보상은 이걸로 충분하다. 라고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지방에 사는 저는 행여나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서울 아들 집에 갈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전화통화로 목소리 듣는 게 전부였지요. 그러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시장통 지인이 직접 짠 참기름과 귀한 보리굴비가 들어왔는데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나더군요. 입이 짧아 고생하던 며느리가 생각나서 택배로 보낼까 하다가 얼굴도 볼 겸 큰맘 먹고 서울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가면 실례인 줄 알지만 서프라이즈 선물처럼 반가워할 아이들 얼굴을 상상하며 가슴이 설렜습니다. 양손 가득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서울 강남의 으리으리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잡상인 취급하며 막아세웠을 때의 그 민망함이란. 그래도 백이동 1504호 우리 아들 집이에요. 라고 말할 때의 뿌듯함으로 견뎠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유행 지난 뽀글머리 파마에 낡은 점퍼, 그리고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희미한 생선 비린내. 하지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 아들은, 내 며느리는 겉모습으로 어미를 판단할 아이들이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미다. 내가 맛있는 거 좀 가져왔어. 잠시 정적이 흐르더군요. 꽤 긴 침묵 끝에 띠리릭하고 도어락이 열렸습니다. 활짝 웃으며 문을 열었는데 저를 맞이한 건 반가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코를 막고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물이 들이닥친 것처럼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은 저를 보고 당황한 듯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때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야, 어머니. 연락도 없이 진짜. 야, 이 냄새 어떡할 거야. 그 싸늘한 눈빛. 저는 들고 있던 보따리를 현관에 내려놓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해준 그 집 현관 타일이 오늘따라 왜 그리 차갑고 높게만 느껴지던지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치욕을 맛보게 됩니다. 현관에 엉거주춤 서 있는 저를 보고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 한숨 소리가 어찌나 큰지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들어오세요. 근데 그 박스들, 베란다에 좀 놔주실래요? 거실에 냄새 배면 곤란해서요. 반갑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며느리는 제 손에 들린 보리굴비와 참기름 병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아들은 쭈뼛거리며 다가오더니 제 짐을 받아들기는커녕 며느리 눈치만 살피더군요. 엄마, 미리 전화 좀 하고 오지 그랬어. 우리 오늘 저녁에 약속 있는데. 약속? 주말 저녁에 시어머니가 왔는데 약속 타령이라니요. 섭섭한 마음이 불쑥 올라왔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서울 애들은 원래 바쁘게 산다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싶었죠. 아니다. 괜찮다. 너희 약속 있으면 나가봐라. 나는 그냥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다. 그렇게 말하며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려는데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양말. 그거 신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재 이태리 대리석이라 오염되면 큰일 난다고요. 제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장에서 일할 때 신던 두꺼운 회색 등산 양말. 깨끗이 빨아 신은 거였지만 며느리 눈에는 그저 더러운 걸레 조각처럼 보였나 봅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서둘러 양말을 벗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덧붙이는 말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야, 그리고 어머니. 죄송한데 화장실부터 좀 다녀오세요. 씻고 나오시라고요. 기차 타고 오시면서 땀도 흘리셨을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특유의 그 비린내. 저 진짜 비위 상해서 못 참겠거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위가 상한다니.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냄새난다고 면박을 주다니요. 더 기가 막힌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래. 엄마, 지수 며느리가 냄새에 좀 예민하잖아. 얼른 씻고 나와. 옷은 내가 트레이닝복 하나 줄게. 그거 입고 있던 거 냄새 배었을 테니까 비닐에 좀 싸두고. 내 아들, 내 분신 같던 정훈이가 저에게 씻으라고 등을 떠미는 겁니다. 마치 제가 병균 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요.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쭈글쭈글한 주름, 햇볕에 그을린 검은 피부, 그리고 초라한 내복 차림. 6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이 집을 해줬을 때 저는 제가 이 집의 가장 큰 어른 대접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집에서 가장 불결하고 치워버리고 싶은 오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씻고 나오니 며느리는 공기청정기를 최고로 틀어놓고 온 집안에 룸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더군요. 칙 마이너스 뿌려대는 그 소리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녁 식탁이라고 차려진 건 배달 온 피자와 파스타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보리굴비는 베란다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요. 어머니 드세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트러플 피자예요. 며느리는 제 앞에 피자 한 조각을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포크질이 서툰 제가 손으로 피자를 집어들자 며느리의 눈꼬리가 또다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손으로 드시면 기름 묻잖아요. 물티슈 여기 있어요. 아휴 진짜.
시골 분들은 위생관념이 너무 없으셔. 입안에 넣은 피자가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목이 메어 물을 찾는데 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지수가 승진을 했어. 그래서 동료들 집들이를 해야 하는데, 집이 좀 좁은 것 같기도 하고, 인테리어도 좀 바꾸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엄마 가게, 이제 좀 정리하면 안 될까?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 힘드시잖아. 가게 보증금이랑 권리금 빼서 우리한테 좀 보태주시면.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6억을 해줬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생명 줄인 가게까지 탐을 내는구나. 그래서 내 가게 팔아. 너희 집 인테리어 해달라는 거냐? 제 목소리가 떨리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머니 나중에 늙고 병드시면 저희가 모셔야 하잖아요. 미리 유산 상속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그 시장 통해서 장사하시는 거 저희 체면도 좀 안 서요. 남들이 시댁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제가 얼마나 난처한 줄 아세요. 체면. 생선 내장 긁어낸 돈으로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내 직업이 부끄럽다는 거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정훈아, 너도 같은 생각이니? 엄마가 가게 팔고 빈털털이 되면 너희가 나 책임질 수 있니?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아니 뭐, 책임이야 지겠지만, 당장은 우리가 좀 급하니까. 그리고 엄마는 시골 생활 익숙하니까 월세방 싼 곳으로 옮기면 되잖아. 월세방, 싼 곳. 아, 그렇구나. 너희에게 나는 딱 그 정도 가치였구나. 나를 키워준 어머니가 아니라 다 빨아먹고 나면 버려도 되는 껍데기였구나.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을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잘 알았다. 내 가게가 부끄럽고 내 냄새가 역겹다는 거지? 그래, 알았다.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아들이 준 헐렁한 트레이닝복 차림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어머니. 식사도 안 하시고 어디 가세요. 그리고 그 옷 정훈이 아끼는 브랜드 옷인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발을 구겨 신었습니다. 걱정 마라. 냄새나는 노인네. 내 발로 나가주마. 그리고 너희들 오늘 한 말 똑똑히 기억해라. 쾅 마이너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헝클어진 머리에 짝짝이 양말을 신은 늙은 여자가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자. 헛살았다. 정말 헛살았어. 갈 곳도 없는 서울의 밤거리.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때리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어리 하나가 이글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밤거리. 네온 사이는 눈이 부시게 번쩍이는데 갈 곳 잃은 제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11월의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마음의 추위보다는 덜하더군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현금 5만 원과 신용카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6억짜리 전셋집을 해주고 빈털터리가 된 제가 정작 이 서울 하늘 아래 몸 뉘일 곳 하나 없다는 사실이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호텔이나 모텔을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왠지 그 차갑고 낯선 침대에 누우면 오늘 겪은 수모가 더 사무치게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제가 향한 곳은 근처 24시간 찜질방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찜질복 드려요? 무심한 카운터 직원의 말투가 차라리 반가웠습니다. 땀 냄새, 구운 계란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 며느리가 그토록 질색하던 그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곳에 들어오니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얇은 매트 하나 깔고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쥐고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아무리 그래도 낳아준 어미가 밤늦게 집을 나갔는데 걱정돼서라도 전화 한 통은 하겠지. 며느리가 말려도 아들 녀석은 몰래라도 문자 하나 보내겠지. 10분, 30분, 1시간. 휴대폰은 칠흑처럼 까만 화면 그대로였습니다. 배터리가 닳아 꺼진 게 아닌가 싶어 몇 번이나 버튼을 눌러봤지만 야속하게도 배터리는 90%나 남아있더군요. 까통 마이너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아 황급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카드사 알림 11월 결제 예정 금액 안내. 허탈함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 입을 틀어막고 꺽꺽거리며 울었습니다. 옆자리에 자던 아저씨가 뒤척이며 혀를 찢찢 찼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린내 난다고 손가락질 받아도 아들 학비 될 생각에 웃었고 내 팬티 한 장 사입는 게 아까워 구멍 난 걸 기워 입으면서도 아들 양복은 최고급으로 맞춰 입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가가 고작 이건가요? 냄새나니까 나가라. 가게 팔아서 인테리어 비용 대라. 월세방 싼 곳으로 가라. 새벽 4시 퉁퉁 부은 눈으로 천장을 노려보다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내가 여기서 울고만 있어야 해? 내가 죄 지었어? 내 돈 내고 내가 쫓겨난 게 말이 돼?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매점으로 갔습니다. 아줌마, 여기 식혜 가장 큰 거 하나 주세요. 아주 차가운 걸로요. 살얼음 둥둥 뜬 식혜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머리가 띵할 정도로 차가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니 뜨겁게 끓어오르던 속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그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전세금을 건네주던 날, 제가 거래하던 은행 지점장님이 넌지시했던 말이 있었죠. 사장님, 아무리 자식이라도 돈 앞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요. 혹시 모르니 차용증 하나 써두시고 공증 받아두세요.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하고요. 그때는 설마 내 아들이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지점장님의 강권에 못 이겨 아들에게 농담처럼 사인받았던 그 종이 한 장.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채권자 김영자 채무자 이정훈 금액금 5억 원정 5억 특약 채권자가 반환을 요구할 시 채무자는 한 개월 이내에 전액을 즉시 상환한다. 이를 어길 시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며 강제 집행을 승낙한다. 장롱 깊숙한 곳, 낡은 금고 안에 잠들어 있을 그 종이가 제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통화 목록에 있는 내 보물 정훈이라는 이름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채무자 이정훈. 더 이상 저는 엄마가 아닙니다. 돈 떼인 채권자일 뿐이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베풀 자비란 없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찜질방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서울역으로 갑시다. 제일 빨리요. 내려가서 서류부터 챙겨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제일 독한 변호사를 선임할 겁니다.
니들이 내 냄새가 역겹다고 했니? 돈 없는 서름이 얼마나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집에 내려오자마자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서류 봉투부터 찾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속에는 3년 전 아들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와 공증 서류가 얌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들고 곧장 시내에서 가장 독하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서류를 검토하던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주 강력하네요. 공증까지 받아두셨으니 소송 길게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명령 신청하고 바로 강제 집행 예고장 날리면 게임 끝입니다. 게다가 특약사항에 즉시 상환 조항이 있네요. 이거 아드님 내 집 당장 경매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 길로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수임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돈 썩어 문드러질 자식 놈한테 주느니 내 자존심 세우는데 쓰는 게 100번 낫으니까요. 그리고 사흘 뒤 서울 아들 집에는 우체국 집배원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을 겁니다. 등기 우편을 받아든 며느리는 아마 제 이름 김영자 세 글자를 보고 코웃음을 쳤겠지요. 기껏해야 사과 편지나 반찬 보냈다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봉투를 뜯는 순간 며느리의 하얀 얼굴은 사색이 되었을 겁니다. 내용 증명 대여금, 반환 청구 및 부동산 가압류 예고 통지서, 수신인 이정훈, 박지수, 발신인 법무법인 정의 채권자 김영자의 대리인, 청구 금액 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가게에서 생선을 다듬고 있는데 주머니 속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액정에는 채무자 이정훈이라는 이름이 뜨더군요. 저는 생선 내장을 긁어내던 칼을 도마에 탁 꽂고 장갑을 벗은 뒤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이게 다 뭐야? 내용 증명이라니? 엄마 진짜 미쳤어? 노망났어?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고함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들려왔습니다. 뒤이어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도 들리더군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더러 길바닥에 난즈라는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훈아, 말버릇이 그게 뭐냐? 그리고 누구더러 엄마래? 나는 내 채권자다. 뭐? 계약서 기억 안 나니? 3년 전 내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면서 썼던 그 종이 쪼가리 말이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 갚기로 했었지. 난 지금 원한다. 당장. 아들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더군요. 엄마,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무슨 법이야? 그리고 5억이 애 이름이야? 그걸 지금 당장 어떻게 갚아? 가족. 그래, 가족이었지. 내가 내 몸에서 냄새 난다고 쫓아내기 전까지는 내 처가 내 가게 팔아서 인테리어 하자고 덤비기 전까지는 말이다.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시더구나. 너희 집 2주 안에 돈 안 갚으면 경매 신청 들어간다고. 요즘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경매 넘어가면 제값도 못 받는 거 알지? 너희가 자랑하던 그 대리석 받아. 남의 발에 짓밟히기 싫으면 서두르는 게 좋을 거다. 아니 엄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그리고 하나 더. 그동안은 엄마니까 이자 안 받았다만 이제는 아니다. 계약서대로 법정 최고 이자 다 청구할 거다. 하루 늦을 때마다 이자가 얼마씩 불어나는지 계산기 두드려 봐라. 꽤 쏠쏠하더구나.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지만 저는 가차없이 전원 버튼을 눌러 꺼버렸습니다.
가게 앞 가판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3일 전 쫓겨나던 날 밤에 그 초라한 노인네는 없었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돌고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그래. 이게 사는 맛이지. 생선 비린내? 아니요. 이제 제 손에서는 돈 냄새가 날 겁니다. 아주 진동을 할 겁니다. 그날 오후부터 아들 내외의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자로 장문의 사과 편지가 오고 며느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 사랑해요 이모티콘을 보내오더군요. 꼴 사나워서 토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바로 남들의 시선을 건드려줄 차례니까요. 아들 부부의 항복 선언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경매 예고장이 날아간 지 딱 일주일 만이었죠. 서울에서 KTX 첫 차를 타고 내려온 두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며칠 밤을 새운 듯 눈이 퀭하더군요. 제 가게 앞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때는 제가 입덧 때문에 호르몬이 이상해져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한 번만 봐줘. 우리 대출도 안 나온단 말이야. 집 경매 넘어가면 우리 진짜 길거리에 앉아. 지나가던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창피해서 일으켜 세웠겠지만 저는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호르몬? 그래. 냄새에 예민할 수 있지. 근데 내 돈 냄새는 안 역겹더냐? 길거리에 나 앉아? 내가 쫓겨나던 그날 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잘지 걱정이나 했니?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판사님한테 가서 빌어라. 아니지. 돈 갚으면 용서해 주마. 이번 주까지 입금 안 되면 예정대로 진행한다. 결국 아들 부부는 그 자랑하던 아파트를 금매로 내놨습니다. 시세보다 1억이나 싸게 내놓으니 금방 팔리더군요. 제 손에 5억 원과 그동안 밀린 이자, 그리고 위자료 명목의 돈까지 고스란히 입금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서울 외곽의 좁고 허름한 빌라로 이사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다 팔아치웠고 아들은 회사에서 가불까지 하려다 망신만 당했다더군요. 돈이 입금된 날 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동안 비린내에 절어있던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그 길로 백화점에 갔습니다. 난생 처음 제 몸에 딱 맞는 비싼 정장도 사고 붉은색 립스틱도 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생선 장수 김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인생을 위한 진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눈여겨보았던 바닷가 근처에 작은 2층 건물을 샀습니다. 1층에는 제가 평소 꿈꾸던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장사가 아닙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분들을 보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죠. 2층은 제 살림집으로 꾸몄습니다. 볕이 잘 드는 베란다에는 며느리가 그토록 싫어하던 장독대도 마음껏 두었습니다. 얼마 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목소리만 듣고도 알았죠. 엄마, 잘 지내? 우리 애가 곧 돌인데 엄마가 그래도 할머니인데 한번 봐야지. 손주 핑계로 다시 한번 끈을 이어보려는 수작이 빤히 보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쩌냐. 나 이번 주에 실버타운 친구들이랑 크루즈 여행 간다. 내 스케줄이 좀 바빠서 말이다. 크루즈. 엄마 돈 많아? 그럼, 많지. 근데 이 돈은 다 쓰고 죽을 거다.
내 장례식 때 육개장 값이나 남을지 모르겠다. 끊는다.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보는데 가슴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람에서 짠 내음이 났지만 예전처럼 비린내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 대용작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내 주머니가 든든하면 자식도 굽실거리고 남들도 대우해줍니다.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친구들과 스테이크 썰러 갑니다. 제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